엄마, 이거 바둑이가 제일 좋아하는 특수 사료 남은 건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냄새도 좋으니 푹 끓여서 드세요. 딸 서연이가 비닐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한 말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게 사료와 스테이크 찌꺼기가 섞여 있었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 하나 키운 제가 이제 개밥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게 됐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던 사위 민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깨 바둑이보다도 못한 존재, 3층에 갇혀 있어야 할 짐덩어리일 뿐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세 오정희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을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외동딸 서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제 남편은 서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에 밴 김치 냄새, 기름에 댄 화상 자국, 하루 종일 서 있어 퉁퉁 부은 다리.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쓰러지면 서연이가 굶을 테니까요. 서연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가게를 보는 동안 혼자서도 잘 숙제하고 엄마 나 커서 변호사 되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정말로 서연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로스쿨까지 졸업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는 효녀였어요. 그런 딸이 38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만 챙기느라 결혼도 늦어진 딸이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는구나 싶었거든요. 예비 사위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축 설계사라고 했는데 차분한 말투에 미소도 온화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한다고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설계사니까 세심하고 배려심도 깊겠지. 이제 정말 걱정 끝이겠구나 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서연이와 민준이 함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건물 하나 발견했어요. 서울 외곽인데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에요. 리모델링하면 1층은 우리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신혼집으로 3층은 엄마 거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좀 드는데 엄마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다 엄마 거니까 명의도 엄마로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좁은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이나 팔던 제가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감격스러웠고 무엇보다 딸이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서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을 댔습니다. 반찬 가게 운영하며 모은 적금, 보험금 딸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둔 돈까지 다 합쳐서 3억을 보탰어요. 건물 매입에 5억, 리모델링에 2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댄 셈이었죠. 아니, 사실은 딸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건물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3층 올라가 보세요. 엄마, 방이에요. 3층에 올라가니 작지만 예쁘게 꾸며진 방이 있었어요. 햇볕도 잘 들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민준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1층 사무실은 제가 설계 작업하는 공간이고 서연이도 가끔 재택근무할 때 쓸 거예요. 2층은 우리 신혼집이고요. 어머니는 3층에서 편하게 계시면 돼요. 신혼 초기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이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2층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내려와서 같이 먹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맛있는 고기 사왔어요. 세 식구가 함께 식사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변화를 느낀 건 결혼한 지 7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소개할게요. 바둑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개를 좋아했는데 이제 여건이 되니까 키우기로 했어요. 작고 하얀 말티즈였어요. 정말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귀엽네. 저는 개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를 키운 적도 있었고요. 며칠 뒤 제가 2층으로 내려가려는데 민준이 계단 입구에서 저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바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라 너무 민감해요. 3층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시면 바둑이가 놀라서 지저대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조심할게.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까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2층 부엌은 이제 이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바둑이가 음식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요. 특히 생선이나 김치 같은 강한 냄새는 개 후각에 안 좋대요. 수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밥을 해 먹으라는 거니? 3층에 간이 부엌 만들어 드릴까요? 인덕션이랑 작은 싱크대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가 바둑이를 정말 아끼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3층에서 편하게 요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 눈치 안 보고요. 제 딸이 사위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강아지도 생명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 사위가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양보해야지. 일주일 뒤 3층에 간이 부엌이 설치되었습니다. 작은 인덕션 하나, 개수대 하나, 그리고 작은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3층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2층으로 내려갈 수 없었고, 점심도 저녁도 혼자 3층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가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면 민준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바둑이가 낮잠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바둑이 산책시키고 있으니까 2층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점점 3층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층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배가 고팠지만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3층으로 올라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라면 먹었어. 우리는 민준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남은 고기 싸와서 구워 먹었는데 엄마도 드시게 할 걸 그랬네. 그러더니 손에 든 비닐봉지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뭐니? 고기 먹다가 남은 거랑 바둑이 사료도 좀 남았어요.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스테이크 찌꺼기와 게 사료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엄마, 버리긴 아깝잖아요. 냄새도 좋으니까 푹 끓여서 드세요. 바둑이 사료는 특수 제품이라 비싸요. 영양가도 높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내 딸이 나한테 게 사료를 먹으라고? 서연아, 너 지금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환경보호잖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때 민준이 계단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여보, 빨리 내려와. 바둑이가 찾아. 네, 가고 있어요. 엄마, 그럼 잘 드세요. 서연이는 그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개밥을 먹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너진 건 자존심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개밥을 먹으라고 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바둑이는 2층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사랑받는데 나는 3층에 갇혀서 개밥이나 먹으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개밥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3층간이 부엌에서 라면이나 계란 정도만 먹으며 지냈어요. 2층으로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쪽지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바둑이 아침 산책 8시부터 9시입니다. 그 시간에는 계단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민준.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개 산책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도 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층에서 바둑이 짖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준이 3층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바둑이가 놀라서 계속 짖어요. 어머니, 걸어 다니실 때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바둑이가 위층 소음에 민감해요. 심지어 제가 기침을 하면 아래층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숨도 조용히 쉬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 미숙이와 통화를 했어요. 정희야,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안 좋은데. 미숙아, 나 요즘 좀 힘들어. 저는 미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개 때문에 3층에 갇혀 지내는 것, 개밥을 먹으라던 것, 그리고 요즘 제가 집에서 어떻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요. 뭐? 개밥을? 정희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돈 내서 산 건물에서. 그래도 서연이가 내 딸인데 딸. 정희야, 정신 차려.
그런 년이 무슨 딸이야? 엄마한테 개밥 먹으라는 년이? 미숙의 말이 뼈 아프게 다가왔어요. 근데 미숙아,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정희야, 그 건물 명의가 누구야? 내 거지. 그럼 됐어. 정희야, 너 혹시 그 사위랑 딸이 내 뒤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무슨 소리? 내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 요즘 좋은 게 많아. 작은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 한번 설치해봐. 그 인간들이 너 없을 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녹음기. 응. 워낙 작아서 화분 뒤에 놔도 몰라. 내가 하나 구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해야 하나?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3층에서 내려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서연아, 나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엄마, 지금요? 저 오늘 중요한 재판 있어요. 그럼 민준이라도. 그때 민준이 거실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도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요. 그리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에 바둑이 털이 많이 묻어 있어서요. 어머니 옷에 털 묻으면 곤란하실 것 같아요. 택시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제 차는 바둑이 전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드릴게요. 민준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걔는 차에 태우면서 장모는 택시를 타라고, 서연이는 그저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만 했어요. 저는 5만 원을 쥐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걔 눈치 보고, 딸과 사위 눈치 보고, 진료가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정희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오래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미숙이었어요. 미숙아, 야, 우연이다. 나 친정 엄마 모시고 왔다가 엄마 검사하시는 동안 잠깐 나온 거야.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은데? 저는 미숙에게 방금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미숙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일 당장 만나자. 내가 녹음기 갖다 줄게. 다음 날 미숙이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정말 작아. 손톱만 해. 2층 어디 몰래 숨겨둬. 그리고 며칠 뒤에 들어봐. 서연이와 민준이 출근한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내려갔어요. 바둑이가 제게 지저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실 화분 뒤, 침실 책장 틈, 부엌 찬장 위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흘이 지난 후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한 시간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TV 소리, 바둑이 짖는 소리. 그런데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거예요? 우리 건물인데. 그래도 여보, 명의가 어머니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법조계 사람들한테 알아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돼요. 치매? 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우리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죠.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무슨 치매야? 여보, 치매는 진단하기 나름이에요. 제 로펌의 의료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병원만 잘 선택하면 가능하대요. 정말? 네. 최근에 건망증 보인다, 이상한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만 잘 쌓아두면 돼요. 그럼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데? 자꾸 스트레스 주고 고립시키고 이상하게 행동하시게 만들면 돼요. 민준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좀. 여보,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어요? 신혼 때부터 엄마 모시고 살면서. 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도 우리가 다 댔잖아요. 장모님도 3억 보태셨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는 4억을 댔어요. 그리고 이 건물 가치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10억은 넘어요. 저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장모님은 어떻게 하는데?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요양원? 네. 치매 환자는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맞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여보, 지금 누구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그럼 이제 행동해야 해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70 넘으면 얼마 못 사세요. 그동안 우리가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낳고 키운 딸인가? 평생을 바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키운 그 딸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리고 그 사위는 장모를 개보다 못하게 대하면서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내 말이 맞았어.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 저는 녹음된 내용을 미숙에게 모두 들려줬어요. 미숙은 듣는 내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것들. 정희야, 이건 사기야. 완전한 사기라고. 근데 미숙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정희야, 그 건물 명의가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럼 됐어. 팔아버려. 뭐, 그 건물 팔아버리는 거야. 당장 내일 부동산 가자. 내가 같이 갈게. 그럼 서연이는? 서연이? 정희야,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런 년이 무슨 딸이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년이 딸이야. 미숙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어머니.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서연이와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지금 올 수 있어? 당연하지. 30분 안에 갈게. 미숙과 함께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어르신 건물을 매매로 내놓으시려고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어르신이 언제 매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년 전에 7억 정도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최소 12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어서 금방 나갈 겁니다. 12억. 제가 3억을 보탰는데 건물 가치가 12억이라고요? 그럼 빨리 매물 올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이 말했어요. 정희야, 무섭지 않아? 무서워. 엄청 무서워. 근데 미수가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거야. 그래, 맞아. 정희야, 정말 멋있어.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3층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서연이와 민준이가 바둑이와 놀아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둑아, 이리 와. 착하지? 여보, 바둑이 오늘 산책하면서 진짜 귀여웠어. 저는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걔는 그렇게 예뻐하면서 장모는 3층에 가둬두고 개밥이나 먹으라고 하는구나. 사흘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건물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모레 오후 2시에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르신, 집에 다른 분들 계시면 좀 곤란한데 혹시 그 시간에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낮에는 저 혼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모레 오후 2시 중년 부부가 건물을 보러 왔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재개발되면 대박이겠어요. 그들은 각 층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즉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이번 주 안에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이틀 뒤 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 1억 2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잔금은 2주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가격에 파셨어요. 부동산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해냈어. 첫 단계는 성공이야.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야, 진짜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찾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숙이 알아봐준 원룸은 지하철역 근처의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미숙아, 이사는 언제 하지? 다음 주 목요일 어때? 서연이랑 민준이 그날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민준이 세미나 간다고 했어. 서연이도 그날 지방 출장이래. 완벽하네. 그날 하자. 그 주 내내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떠보면 그러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정신과 검진도요라고 하면 그래야겠다라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순순히 따르니까 더욱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 있는 서연이와 민준을 보며 생각했어요. 너희가 느낄 절망이 얼마나 클지. 조금만 더 기다려. 드디어 그 목요일이 왔습니다. 민준은 새벽 일찍 세미나에 갔고 서연이는 아침 7시에 출장을 떠났어요. 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혼자 잘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지금 와도 돼. 1시간 뒤 미숙이 작은 용달차를 몰고 왔어요. 정희야, 시작하자. 우리는 조용히 제 짐을 옮겼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짐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과 도장, 그리고 녹음기. 마지막으로 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서연아, 민준아.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 건물 팔았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치매 진단 받으려던 계획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엄마는 정신 멀쩡하단다. 녹음 파일은 잘 보관하고 있을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남이다. 그리고 서연아, 엄마한테 개밥 먹으라던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엄마가 편지를 놓고 건물을 나서는데 바둑이가 2층 창문에서 지저댔어요. 저는 바둑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둑아, 미안하구나. 내 주인들이 사람 구실을 못해서 말이야. 새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오후 6시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편지만 남겨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응, 나 이사했어. 이사, 무슨 소리예요? 집에 빨리 들어오세요. 서연아, 나는 이제 그 집 안 가.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인데 왜 안 들어와요? 우리 집? 서연아, 그 건물 누구 명의였는지 기억 안 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명의였어. 그리고 내가 팔았어. 2주 뒤면 새 주인이 들어온대.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건물을 팔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전화를 빼앗은 모양이었어요. 장난? 민준아, 내가 왜 장난해? 정말 팔았어. 계약금도 받았고 잔금은 다음 주에 받아. 장모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은 저희 사무실이자 집이었다고요. 내 집? 민준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 건물은 원래 내 거였어. 내 돈 3억 들어간 거고 명의도 내 거였어. 그리고 이제 팔았으니까 내 집이 아니야. 장모님 미쳤어요? 우리 허락도 없이 왜 팔아요? 허락? 왜 내가 내 건물 파는데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해? 그때 서연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예요.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매 진단서? 서연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요즘 엄마 행동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건물을 팔아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내일 오후 2시에 내 새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면 알 테니까 오라면 와. 그리고 민준이도 같이 와. 둘 다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미숙에게 연락했어요. 미숙아, 내일 제대로 한판 붙을 것 같아. 좋아. 내가 녹음 파일 정리해놨어. 내일 같이 하자. 딸과 사위는 둘러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12억짜리 건물을 팔고 이런 데 사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훨씬 편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개 산책 시간 맞춰서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엄마, 정말 건물을 판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사무실도 있고 우리 집이기도 한데. 같이 산다고? 서연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같이 산다고 해?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봐. 너희가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돼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우리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무슨 치매야? 여보, 치매는 진단하기 나름이에요. 병원만 잘 선택하면 가능하대요.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한 말이잖아. 더 들어볼래? 저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70 넘으면 얼마 못 사세요. 그동안 우리가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한 거예요. 민준이 황급히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뭐, 민준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나를 걔보다 못하게 대하고 3층에 가둬두고 차에도 안 태워주고 개밥을 먹으라고 했잖아. 장모님, 그리고 서연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개 사료 먹으라고 한 거 기억나? 바둑이 간식이랑 스테이크 찌꺼기 섞어서 주면서 영양가 높다고 했지? 엄마, 그건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생각이 짧은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개만도 못한 짐덩어리,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장애물로 본 거지.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정희야, 이런 인간들하고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녹음 파일은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으니까 혹시라도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 경찰서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사기 미수야.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까. 성년후 견제도 악용하려는 것도 명백한 범죄고. 민준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장모님, 그래도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다시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어디서? 그 건물은 이미 팔렸어. 2주 뒤면 새 주인이 들어와.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그 건물에 4억이나 투자했다고요. 리모델링 비용, 사무실 설비, 다 우리 돈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4억? 서연아, 나는 3억을 넣었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명의는 내 거였어. 법적으로 내 건물이었다고. 그래도 도의적으로. 도해? 서연아, 도의를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엄마한테 개밥 먹으라고 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년이 도의를 말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준아, 저는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장모를 개보다 못하게 대했어. 바둑이는 2층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차도 타고 다니는데 장모는 3층에 갇혀서 개밥이나 먹으라고 했지.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서 보기 흉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단 하나 때문이야.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엄마, 그리고 서연아,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은 처음이야.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너를 키운 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한 번? 서연아, 기회는 매일 있었어. 내가 나한테 개 사료 주던 그날, 바둑이 때문에 3층에 가두던 그날, 병원에 택시 타고 가라던 그날. 매일이 기회였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건물 매매 계약서야. 그리고 입금 확인증. 12억 2천만 원.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 서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끝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서연아. 엄마보다 남편을 선택했고, 엄마보다 돈을 선택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여. 장모님,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사무실도 집도 다 그 건물인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2주 있으면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나가면 돼. 어머니,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도 장모도 아니야. 그냥 남이야. 미숙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희야, 이제 그만 보내자. 저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이와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서연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이게 끝인 거예요? 응. 끝이야. 내가 엄마한테 개밥 먹으라고 한 순간 이미 끝난 거였어.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희야, 정말 잘했어. 진짜 시원하다. 고마워,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미숙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사실 12억이라는 돈은 제게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일단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조금씩 쓰면서 살까 해. 그것만? 응. 이제 나이도 있고 큰 욕심 없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며칠 뒤 미숙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야, 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어때? 내 이야기를 응. 요즘 유튜브라고 있잖아. 거기 올리면 너처럼 힘든 어르신들한테 용기가 될 것 같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미숙아, 내가 뭘 알아?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도와줄게. 정희야, 내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야. 고민 끝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미숙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목은 개밥 먹으라던 딸과 사위에게 복수한 72세 장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8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르신,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강연이요? 제가요? 네.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장모와 사위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강연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연장에 모인 6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복지관뿐 아니라 여성회관, 문화센터, 심지어 대학교에서까지 초청해 주셨어요. 강연료도 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숙과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수다를 떨고
가끔은 같이 여행도 다녔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북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실버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나이든 분들이 편하게 와서 책 읽고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아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는데 여기는 정말 좋아요. 카페는 금방 소문이 나서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않고 당당하게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인생입니다.